신규생 손 들어보세요. 신규생 두 분? 자, 페이지 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한국사의 바른의식이라고 해가지고 역사학습의 목적이 있어요. 역사학습의 목적. 챕터 1번이에요. 페이지 2페이지. 두꺼운 책, 두꺼운 책. 전근대사. 쭉 넘기세요. 머릿말 보지 마시고요. 머릿말 계속 넘기세요. 그럼 2페이지 나와요. 자, 우리가 이제 역사학습의 목적이라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공부하는 게 한국사, 이게 역사란 말이죠. 이게 원래 진일 역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역사사자가 들어가요. 이 역사라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역이라는 게 원래 독일어의 게시시테라는 의미예요. 게시시테. 게시시테라는 것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얘기해요. 과거에 일어난 일, 사건. 근데 이제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다 역사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다 역사가 되느냐? 아니죠. 그 과거에 일어난 사건 중에서 뭔가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역사가 끄집어내서 기록을 해야 돼요. 그 기록하는 걸 우리가 이제 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라는 것은 원래 그리스어의 히스토리아에서 나오는 거죠. 어원이. 그게 이제 영미어의 히스토리. 원래 역사라는 명사로 쓰일 수도 있지만 히스토리라는 게 기록하다는 뜻이거든요. 기록하다. 그래서 이 사라는 것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갖다가 현재의 역사가가 기록을 하는 거예요. 과거의 사건 중에 중요한 거를. 그래야 우리가 이제 역사가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우리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도 하나의 사실이 되는 거고요. 사실. 그리고 이제 현재의 역사가의 기록도 하나의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왼쪽에 있는 이 사실이라는 것은요, 아직 역사가가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기 전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은 사건사자가 들어가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사실은 역사가가 이 사실에다가 역사가 의미를 부여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것을 갖다가 이제 역사사자가 들어가는 사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역사를 기록한다라는 것은 이 사실을 사실로 만드는 작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역사의 개념이에요. 역사의 개념이란 우리가 과거에 일어난 사건 중에서 현재 역사가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끄집어내서 기록을 하면 우리는 그걸 역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역사가가 이제 요 과거의 사건을 갖다가 이제 기록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역사가의 아주 원칙적인 태도가 있어요. 그 원칙적인 태도라는 것은 역사가가 자기의 개인의 가치관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럼 객관성이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주관성을 두지 말고 오로지 과거의 사건을 그대로 기록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로서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 2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사실로서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죠. 의미를 파악하시면 돼요.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학자가 있어.
그 학자가 바로 랑케라는 분이야. 근대 역사의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분이지. 근대 역사의 서양 역사의 아버지. 그래서 이 랑케는 역사가의 인물을 갖다가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어요. 역사가는 자신을 숨기고 오로지 사실로 하여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숨기라는 것은 뭐예요?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지 말아라. 그러니까 오로지 뭘 유지해라.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것만을 역사적 사실로 기록해라.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이러한 것을 갖다가 객관성을 추구한다라고 얘기해요. 객관성, 역사적 객관성을 추구한다. 주관성을 완전 배제시키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올바른 역사가 될 거 아니에요. 괜히 역사를 기록하는 데 있어가지고 자신의 개인적 견해, 편견을 집어넣어버리면 역사가 왜곡될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거의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실로서의 역사에서 역사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가치관이 들어갈 수 없는 게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유물이라든가 또 이런 게 뭐가 있어요. 유적지라든가 또는 문헌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갖다가 매우 중시하는 관점, 이것을 우리는 사실로서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다른 말로는요, 이것을 실증주의 역사라고도 얘기합니다. 실증주의. 실제 증명 가능한 것만 역사의 범주에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의미 파악할 수 있겠어요? 사실로서 역사? 가능해요? 신규생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원칙이에요. 역사학자의 원칙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이게 원칙인데 특정 역사 시대를 갖다가 이제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 그 특정 역사 시대의 유물이나 유적이나 문헌이 아예 존재를 안 한 거예요. 그 시대의 유적, 유물, 문헌 자체가 없어. 이럴 때에는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 사실이 없기 때문에 사실로서 역사를 기록할 수가 없잖아. 그렇다고 해서 역사학자들이 이 시대 연구를 갖다가 포기하면 되느냐? 그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요거의 문제점이 만약에 유물과 유적이나 문헌이 없거나 그게 아주 협소하면 그거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역사관이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록으로서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얘기한 대표적인 학자가 두 분이 있어요. 원래 세 분이 있는데 여러분 두 분만 알아두시면 돼요. 한 분이 여러분이 크로체라는 분이 있어요. 또 한 분이 콜링우드라는 분이 있고요. 크로체가 얘기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과거의 역사는 죽은 역사이다라고 얘기해요. 진정한 역사는 현재 역사다 이런 말을 해요. 현재 역사다. 이 현재의 의미가 뭘까요? 아까 현재에 살고 있는 사람의 역사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의 기록을 중시하는 게 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에 살고 있는 역사가가 자신의 주관을 집어넣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때는. 단 조건, 유물, 유적, 문헌이 없거나 아니면 너무 적을 때.
홀리우드는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현재 속에 살아있는 역사. 현재 속에 살아있는 역사. 이것이 바로 진정한 역사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똑같은 얘기죠. 현재에 살고 있는 역사가의 가치관을 중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요 오른쪽에 있는 기록으로서의 역사 같은 경우에는 객관성을 추구한다기보다도 역사의 가치관, 그러니까 주관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역사가의 가치관, 이걸 추구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은 역사가예요.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전문 역사가, 그 역사가의 가치관을 중시하는 것을 얘기한다. 자, 와닿지 않으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살인사건이라는 게 이제 발생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담당 형사가 이 현장에 갔어. 가장 오리지널적인 범인을 잡는 것은 이 살인사건 현장에 가가지고 뭘 캐내야 돼? 물증을 캐내야 돼. 이제 뭐 머리카락, 뭐 혈흔, 뭐 이런 거 파악해야지. 이런 걸 파악해가지고 범인을 잡는 방법이 있어. 자, 담당 형사를 우리가 역사가라고 한번 얘기해보고, 요게 특정 시기의 역사를 연구하는 거야. 특정 시기.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발견되는 혈흔이라든가 머리카락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뭐가 되는 거냐면 바로 유물이나 문헌이나 유적지가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형사가 오리지널로 범인을 잡는 방법은 이런 거 찾아내서 범인을 갖다가 잡는 방법이야. 이게 보통 방법 아니야 이게? 역사가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과거의 역사 중에 그 역사의 유물, 유적, 문헌을 가지고 그 역사를 갖다가 기록하는 거야. 그럴 때에는 역사가의 가치관 자체가 들어갈 수가 없지.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담당 형사가 물증 가지고 범인 잡는데 여기에서 담당 형사의 가치관이 들어가나? 안 들어간단 말이지.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야. 살인사건 현장에 갔는데 혈흔이나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어. 물증이 하나도 없는 거야. 이럴 때는 이 담당 형사가 이 사건은 미제 사건이야. 바로 포기해버려? 포기하면 그건 형사의 올바른 직업윤리를 가지지 못한 사람이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 형사가 최대한 이 살인된 사람, 이 피해자, 이 피해자의 신분을 확보하고 그와 관련된 사람들 조사해보고 원한 관계가 있지 않느냐. 있는 사람들 쫙 하면 주변 파악해가지고 조사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담당 형사가 개인적인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마찬가지란 말이지. 기록으로서의 역사라는 건 뭐냐면 역사가들이 과거의 유물이나 유적이나 문헌이 없으니까 역사가의 노력, 역사가의 가치관을 총동원시켜가지고 역사의 진실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야. 그게 기록으로서의 역사야. 이거는 똑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이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주관주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역사를 기록하는 태도에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사실로서의 역사, 기록으로서의 역사. 원칙은 사실로서의 역사를 기록하는 게 역사가의 본연의 자세야. 근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기록으로서의 역사로 평가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실제 문제로 나오면 여러분들이 거기 2페이지에 보면 사실로서의 역사의 대표적 사례가 있을 거. 그러면 이제 3페이지에 보시면 기록으로서의 역사의 대표적인 사례가 있어. 그거 구분하는 문제 나와. 만약에 나오면.
자, 그러면 여러분이 사실로서의 역사의 대표적 사례 한번 읽어보자고. 하나씩 하나씩. 기존에 배웠던 학생들은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야. 자, 일단 1번에 보시면 고조선의 팔조법금이라는 게 있어. 팔조법금이라는 게 뭐겠어? 이게 바로 문헌이란 말이야, 문헌. 그 문헌을 가지고 평가하는 거야. 그래 사실로서의 역사란 말이야. 자, 2번에 밑줄 쳐봐. 고구려의 돌무지 무덤. 이게 뭐야? 유적이란 말이야, 유적. 유적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사실을 추론해내는 거야. 자, 3번 밑줄 쳐. 조선의 건국과정. 이런 건 문헌 보면 나오잖아. 문헌 보면 조선왕조실록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자세히 기록되어 있잖아.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4번에 보시면 백제와 고구려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돌무지 무덤인, 자, 밑줄 쳐. 석청동 보는 거야. 만주에 있는 장군청. 석청동 고분이 바로 백제 무덤이야. 그 다음에 이제 장군청이 바로 고구려 무덤이고, 그 두 개를 비교했대. 뭐 비교한 거야? 유적 비교한 거 아니야, 유적 비교한 거. 자, 5번도 밑줄 쳐. 당항성에 있는 토성의 길이. 당항성에 있는 토성. 유적지 아닌가요, 유적지. 응? 기지? 응. 그리고 7번에서부터 이제 9번까지의 내용인데, 7번은 여러분들이 동국지리지라는 그 역사 지리지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문헌고증에 의해서 객관적인 역사 연구를 추구했대. 객관적 역사 연구 추구, 거기다 밑줄 쳐. 객관적 역사 연구 추구를 하잖아. 그럼 사실로서 역사라는 거 아니야. 자, 그리고 이제 8번하고 9번은 같은 개념이야. 사마천의 사기라는 역사책이 있는데, 요거의 기록 방법은 기전체야, 기전체. 그래서 기전체란 이러이러한 것이다. 어떤 정의, 개념의 정의, 이 정의는 가치관에 들어갈 수 없는 거 아니야. 어?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다 사실로서 역사의 범주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거기 건국 초에 향리의 자제를 뽑아 서울에 머물게 하여 출신지의 일에 대하여 자문하였는데, 이를 뭐라고 한다고? 기인제도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기인제도에 대한 정의를 얘기하는 거야. 됐어? 이렇게 정의의 개념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기록 사실로서 역사구나.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하나를 더 써주면 되겠지. 유물, 유적, 문헌을 중시하는 것도 사실로서 역사지만 어떤 개념의 정의, 이런 것을 갖다가 설명해 놓은 것도 사실로서 역사다. 자, 그거에 이제 비교해서 이제 3페이지에 가시면 거기 이제 대표적인 이제 사례 나오잖아요. 이제 기록으로서 역사. 이거는 하여간 무조건 역사가 개인의 가치관이 들어가면 되는 거야. 자,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것이 이제 한국사에 미친 영향이야. 자, 5.18 민주화 운동이 1980년에 터졌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엄연한 사실이지만, 이게 이제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은, 거기다 밑줄 쳐. 미친 영향,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 이거는 여러 각도로 해석이 가능한 거 아니야. 역사학자에 따라서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 가치관이 들어가는 거야. 됐어? 자, 2번. 고려가 중세사회라는 근거를 찾기 위해 고려시대와 신라사회를 비교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고려사회와 신라사회를 비교한 게 중요하지 않아. 그 비교를 왜 했어? 중세사회의 근거, 중세사회의 성격을 알기 위한 거야. 그러니까 중세사회의 성격이라는 것도 역시 역사학자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 각도로 해석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것도 역시 기록으로서 역사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자, 거기다 밑줄 쳐. 불교 관련 기사가 거의 없다. 왜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불교 관련 기사가 없을까? 자, 우리나라 고대사를 연구하는 중요한 역사책 중에 한 권인데, 김부식이가 승려면은 불교 관련 기사가 있겠지. 그 승려가 아니야. 유학자기 때문에 불교 관련 기사가 없는 거야. 유학자기 때문에. 유학자. 그러니까 유학자적 관점이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이거 가치관 아니야.
고려사는 우왕을 갖다가 부정적으로 기록했다. 자, 우리가 이제 고려사라는 건 고려의 역사를 얘기하는데 이게 쓰여진 시기가 조선 초기야. 근데 고려의 그 마지막 임금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왕이거든. 그 우왕을 갖다가 밑줄 쳐 부정적으로 기록하였대. 자, 이거는 뭐지? 조선 건국 이후에 사실 조선 건국 이후에 고려의 역사를 갖다가 그다지 좋게 쓰질 않았어. 특히 고려 말의 역사를. 왜 그러냐면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높이기 위한 거야. 조선 건국의 정당성.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바로 조선 초기 역사가의 가치관이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어. 조선 초기 역사가의 가치관이 들어갔다. 자, 5번, 6번, 7번은 다 같은 개념이야. 궁예와 견인에 흉합한 사람들이 어찌 우리 태조와 겨룰 수 있겠는가? 있겠는가 밑줄 쳐. 묘청 등이 승리하였다라면 조선사가 독립적 진취적으로 진전하였을 것이니 이 사건을 어찌 일천년 내 제1 대사건이라 하지 아니하랴 밑줄 쳐.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 아직 여러분들 그 일순환들은 이해 못해.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통은 이북과 압록 이서의 땅이 누구의 것인지를 알지 못하게 하였으니 고려가 약해진 것은 발해를 차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밑줄 쳐. 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밑줄 치라는 거 있겠는가 아니하랴 때문이다 이런 거 다 뒤에 느낌표 들어갈 수 있는 문장 아니야? 이제 느낌표가 있다는 건 뭐야? 가치관이 들어갔다는 얘기지. 이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역사의 의미 두 가지를 반드시 파악을 하시란 말이야. 역사의 의미 두 가지.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마무리 한번 지겠어. 지금 이 기록으로서 역사는 사실로서 역사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거야. 그러면 이거는 문제점이 없는가? 기록으로서 역사는. 잘 생각해봐. 기록으로서 역사는 문제점이 없을까? 기록으로서 역사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 역사가가 과거의 역사를 갖다가 가치관을 가지고 분석을 해내는 거야.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이 역사가의 올바른 자세가 필요해. 역사가가 역사학자로서의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기록하면 큰 문제가 없어. 근데 이 역사가가 올바른 자세가 없어. 이럴 때는 이 역사가 왜곡이 될 수가 있어. 자, 예를 들어 가지고 특정 독재자가 역사가들한테 자신을 찬양하는 역사를 써라. 만약에 이 역사가가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는 역사가라면 한다면은 동조하지 않아. 아마 독재자한테 가서 그럴 거야. 당신이 훌륭한 독재자가 되든지 먼저 하면 역사는 진실되게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한테 그걸 원하지 말고 당신이 훌륭한 독재자가 되십시오. 이게 올바른 역사가야. 근데 이제 올바른 자세를 갖지 못한 역사가들은 독재자의 힘에 의해서 역사를 갖다가 왜곡시키면서까지 이 독재자를 찬양하는 역사를 쓰게 될 거란 말이지.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기록으로서 역사도 한계점이 있는 거야. 그래서 20세기의 역사학자 중에서 E.H. 카라는 역사학자가 있었어요. 이분은 영국의 역사학자인데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역사 철학을 완성하신 분이야. 현대 역사학자의 역사 철학의 완성자라고 보시면 돼. 근데 이분은 원래 이제 영국인인데
모스크바에서 오랫동안 사셨어. 왜냐면 러시아 혁명사를 원래 전공하신 분이거든. 러시아 혁명사.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말년에 자신의 이제 역사관을 정리하면서 책 한 권을 썼는데 그게 역사란 무엇인가야. 거기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 이런 말이. 역사가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야. 끊임없는 대화. 이게 역사가의 역할이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 과거라는 건 뭐냐? 요거는 과거의 유물, 유적, 문헌과 같은 과거의 사실을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현재라는 것은 역사가의 가치관을 얘기한다고. 이 두 가지 요소가 끊임없는 대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상호작용을 얘기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 가지고 과거의 유물과 유적이나 문헌이 없다 손 치더라도 역사가는 그걸 포기하지 말고 자신의 가치관을 가지고 진실된 역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얘기야. 근데 이 진실된 역사를 찾는 그 시간은 엄청나게 오래 걸려. 어떨 때는 이 하나의 역사적 사실이 진실된 역사로 정립되는 게 100년 이상이 걸릴 때가 있어. 근데 지치지 말고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역사가가 과거의 사실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가지의 역사관을 갖다가 접목시킨 거지. 요거하고 요거를 절충한 게 바로 이에치카의 역사란 무엇인가요? 뭔지 알겠어? 그래서 뭐 역사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맡은 직업에 대해서 올바른 자세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 올바른 자세. 이런 게 바로 직업 윤리야. 직업 윤리.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이제 학원 강사이기 때문에 학원 강사는 학원 강사로서의 올바른 윤리를 가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공무원 후보생들이기 때문에 아직 공무원은 되지는 않았지만 공무원으로서의 올바른 윤리 의식을 갖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거야. 이게 됐을 때 바로 이제 사회가 바로 서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역사학자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자신의 역사적인 어떤 올바른 자세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게 없으면 역사가 왜곡될 수도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2페이지, 3페이지는 뭐 출제 빈도는 그렇게 없어. 그렇게 없는데 요 내용을 갖다가 파악하고 여러분이 다음 주 아침 모의고사 1번 문제 이걸 냈으니까 여러분들 1번 문제를 풀어가면서 여러분이 문제 스타일을 정립해 주시기 바래요. 자, 이제 8페이지로 넘어가 가지고요. 한국사 그 시기가 있어요. 자, 지금 여러분이 두 권의 신교생들은 두 권의 책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 두 권의 책 중에서 좀 두꺼운 책이 전근대사입니다. 전근대사. 그 전근대사가 거기 내가 시기 구분해놨죠. 8페이지에 고대에서부터 근대 태동기까지를 얘기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여러분이 국가직 지방직이 총 20문제를 보지 않습니까? 그 20문제 중에 한 13문제 정도의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근대 발전기하고 현대 파트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근현대사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교재 두 권 중에 약간 얇은 교재 있죠.
거기에서 한 7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자,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가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이게 6문제가 될 수도 있고 8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12문제가 될 수도 있고 14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출제자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근데 이제 올해 이미 국가직, 지방직은 이제 우리 다음 달에 보는 거고, 국가직 시험 문제에서 페이지 2페이지 보세요. 이거 받은 거 있죠? 거기 보시면요. 2023년도 국가직 문제 보세요. 거기에 지금 근현대사가 몇 문제 나왔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문제 나왔죠. 8문제 보여요? 자, 2022년도 국가직은 몇 문제 나왔나 보세요. 백번 김구 선생도 나오고 흥성대군 집권시기 일도 나오고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문제 나왔어요. 그죠? 자, 지방직도 한번 볼까요? 지방직 2023년 아직 안 봤습니다. 지방직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문제 나왔잖아. 그죠? 그리고 이제 2021년도 지방직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그러니까 여러분이 파악할 수 있는 거야.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문제가 거의 나와. 기잖아. 더 이상 뭘 증명을 해줘. 지금 최근에 한 3개년 동안의 문제가 이런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년에 혹시 보시면 내년도에도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단 어디가 더 많아? 전근대사가 훨씬 많잖아,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국사 공부할 때 이 2개를 같이 해버리면, 특히 이제 한국사 지금 오랜만에 하거나 아니면 거의 처음 하신 분들은 2개를 같이 하면은 2개가 망해. 2개 망한다고. 왜 망할 수밖에 없냐면 이 한국사가 딴 거는 문제가 없는데 양이 엄청나게 많아. 양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걸 한꺼번에 해버리면 이걸 소화를 못해. 물론 이제 중고등학교 때 좀 했어. 그리고 뭐 한능시험 봐가지고 뭐 1등급, 2등급 맞았어. 이런 학생들 이제 말이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 근데 보통 이게 아니면 한국사 양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2개를 같이 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패를 한다고. 한국사 공부하다 보면은 이게 의외로 장난이 아니야, 이게. 뭐 그까짓 거 뭐 암기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다 실패해. 나중에 점수 막 안 나오고 막 그래. 한국사에서 점수 안 나온다는 거 이게 몇 점을 얘기하는지 알아? 70점, 80점이면 이게 점수 안 나오는 거야. 70점, 80점이면 괜찮지 않습니까? 한국사에서 7, 80 맞아가지고 합격하는 사람이 어딨어. 한국사는 보통 여러분이 90점, 100점 요 사이에서 놀아야 돼. 응? 요 사이에서.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아마 이제 그 국어, 영어, 한국사,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이제 행정법, 행정학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되는데 영어 시험 같은 경우에는 애초부터 점수가 잘 안 나와. 학생들이 열심히 해도 안 나오고 안 해도 안 나오고. 물론 이제 중고등학교 때 영어 점수가 잘 나오는 학생들은 문제가 없겠지만 중고등학교 때 영어 점수 안 나오는 학생들은 역시 고시에도 똑같아. 그러다 보니까 영어는 좀 장기적으로 공부를 해줘야 되는 거야. 길게 보고 공부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국어도 사실 점수가 그렇게 잘 나오고 생각보다 잘 나오질 않아. 이번 국가직 시험은 워낙 쉬웠기 때문에
워낙 쉬웠기 때문에 이제 국어 점수가 잘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참 애매해 이게. 왜냐면 이번 국어가 이제 쉬웠다. 쉬웠는데 보통 공부 안 하는 학생들도 점수가 잘 나왔어. 이렇게 돼버리면 국어에서 점수 차이를 크게 내가지고 벌리는 상황이 안 된다는 얘기야. 다른 학생들하고 벌리는 상황이. 응? 이거는 거의 안 나오고 점수대가. 잘 나와주면 좋아버리지 이게. 응? 그래 보니까 이제 이 한국사가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한 90점, 100점 정도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게 이제 다른 학생들하고 갭이 벌어진단 말이야. 왜냐면 이 두 과목은 성격 자체가 나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해. 부정직한 과목이다. 내가 국어 영어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도 안 나올 때는 안 나와. 근데 한국사는 안 그렇거든. 열심히 하면 이건 나오게 돼 있어. 그게 정직한 과목. 그렇잖아? 이거 열심히 하면 나와 이거는. 안 나올 수가 없어. 안 나오면 거의 열심히 안 했다는 얘기야. 안 했거나 여러분이 공부한 걸 모르거나. 그리고 이제 보통 이 두 과목 같은 경우에는 어떨 때는 뭐 좀 어렵게 나오기도 해. 이번에는 이제 행정학이 어려웠다고 그러잖아. 근데 어렵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괜히 불안해하는 학생이 있는데 어렵게 나오면은 여러분만 어렵게 푸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고시생들이 다 어렵게 풀어. 안 그렇게 했어? 여러분만 어렵게 푸나? 그건 아닐 거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렵게 나오면 보통 점수, 평균 점수는 맞으면 돼. 평균 점수 맞으면 되고 만약에 어렵게 나왔는데 점수가 잘 나왔어. 그럼 그 학생은 합격선이 가까워진 거지. 근데 보통 어렵게 나오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점수가 안 나와. 그래서 뭐 이 두 과목 막 어렵게 나온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불안해할 필요는 없단 말이야. 오히려 어려우면 나머지 세 과목으로 결정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이런 생각을. 그 세 과목 중에서도 뭐 이거야 이거 한국사. 이거 한국사라. 내가 한국사 선생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한국사의 관점이 이게 점수가 얼마 나오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패권이 달려 있어 이게. 나중에 한번 봐라. 국어, 영어 생각보다 안 나와. 아무리 공부해. 근데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야. 다른 학생들 다 그래. 보통 영어는 7, 80점 맞아주면 되고 국어는 한 85점선 맞으면 잘 맞아. 근데 다른 학생들도 이렇게 나오거든. 다른 학생들도. 물론 이제 중고등학교 때 국어나 영어 잘하는 학생들 빼고. 그 여기서 결정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 여기서 안 해버리면 그냥 떨어지는 거야. 여기서 좀 했으면 올라가는 거고. 안 그래? 내 얘기가 믿기지 않아? 그렇다고 하니까 또 한국사만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있는 것 같아. 한국사만 열심히 하면 또 안 돼. 그리고 한국사가 이제 뭐가 중요한 거냐면 다른 과목에 비해서 한국사는 열심히 공부하면 10분 내에 풀어 이거는.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면 실제 100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져. 그 100분 안에 5개 과목을 풀어야 되는 거야. 그럼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한 과목당 몇 분이야? 20분이지. 20분인데 예를 들어서 영어 같은 경우에는 독해 문제 꽤 있잖아. 20분 더 걸려 이거는. 그럼 어느 특정 과목에서 줄여줘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시간을. 만약에 한국사를 20분 풀고 요거 20분 풀고 요거 20분 풀면 영어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뒷문제는 다 찍게 돼 있어. 국어 같은 경우 이번처럼 쉽게 나오면 되는데 만약에 어렵게 나왔다.
국어도 찍을 수밖에 없어. 이거 시간 어렵게 나오면 시간 오래 걸리는 과목이거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최대한 한국 사회에서 시간을 빨리 당겨야 되는 거야. 아니, 시간이 예를 들어가지고 한 300분이 주어지고 5개 과목을 봐. 그러면 이런 걱정 안 해도 돼. 그리고 편안하게 풀어. 한 300분 주어지고 이거 풀라고 하면 편안하게. 근데 이제 고시는 그거란 말이야. 시간 안에 이걸 풀 수 있는 능력. 그게 고시의 핵심이야. 그러니까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어도 100분 안에 5개 과목을 푸니까 실제 점수가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 실수하고 막. 그러겠어, 안 그러겠어? 그래, 실제 가면 별 학생들 많아. 급한 나머지 마킹 잘못해가지고 떨어지는 학생들, 밀려가지고 떨어지는 학생들, 이름 안 써가지고 떨어지는 학생들 많아, 이게. 심지어 정시 들어가야 되는데 정시에 도착을 못해서 떨어지는 학생들, 그 정해진 장소로 가야 되는데 딴 중학교로 갔어. 딴 중학교 택시 타고 딴 중학교로 간 거야. 그래서 떨어지는 학생들 꽤 많아.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이 고시장에 가면, 실제 현장 시험에 가면 거의 절반도 안 나와 있어. 응시율에 한 50% 나와 있으면 잘 나온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다. 공무원 시험이라는 게. 최근에 이제 인원이 뭐 적게 뽑고 그러는데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 인원이 적게 뽑힌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여러분한테 훨씬 좋은 기회가 왔다는 얘기야. 이럴 때 여러분들이 빨리 합격해야 돼. 나중에 인원 몰려가지고 경쟁률 심해져 봐. 그러면 이제 암기력 좋은 애들 막 들어와. 암기력 좋은 애들. 그럼 나중에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 진짜 경쟁률 심할 때는 이럴 때도 있어. 한국사를 100점 맞고도 떨어져. 100점 맞고도. 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 이런 경우가. 5개 과목 평균이 80이 넘는데도 떨어진단 말이지, 이게. 경쟁률 높을 때 그래. 지금처럼 이제 경쟁률이 낮을 때는 여러분들이 어느 점수 딱 이유가 딱 되면은 여러분들이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 알겠어? 그러니까 어쩌면 이게 여러분한테 기회야. 이 공무원이 사이클이 이렇게 돌아. 많이 뽑을 때가 있고 어느 정도 뽑아 놓으면 또 어떻게 해야 돼? 더 이상 뽑으면 안 되잖아. 계속 공무원 뽑아? 그래서 좀 내려가, 또 내려가. 그러다가 이제 어느 시점 가면 또 뽑기 시작해. 이제 또 뽑기 시작해. 이 사이클이 있어, 이 사이클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요 시기, 이 사이클 시기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반드시 짧은 기일 안에 합격을 했으면 하는 바야. 항상 여러분이 위기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한테는 뭐야? 여러분한테는 찬스가 될 수가 있어. 위기를 찬스로 만드는 사람이 사회생활 잘해, 나중에.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위기를 위기구나 이렇게 생각해. 이런 사람들은 안 되는 거야. 영원히 안 돼, 그런 사람들은. 위기다. 이건 나한테 찬스구나. 자, 그렇게 여러분들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근현대사의 비율이 다시 원론으로 들어가겠어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기본 수업으로 못해요, 이거. 그래서 기본 수업은 전근대사 위주로 할 거야. 전근대사 열세 문제. 이거 전근대사 이 기본 수업에 해버리면 전근대사 내가 중요한 거 찍기 수업밖에 안 돼. 진도를 못 끝내. 물론 어떤 실력 있는 선생들은 끝내더라, 씨발, 이게 기본 수업에. 나는 그 정도로 실력이 없어가지고 난 못 끝내니까 여러분들이 요 근현대사는 특강이야, 특강.
특강인데 우리 대전은 무조건 근현대사 특강이 정해져 있어. 일요일 날이야. 근데 요건 지금 급하게 여러분이 마음먹을 필요 없어. 지금 현재 근현대사 특강이 3주째 들어가는데 또 급한 나머지 다음 주에 뭐 끊어가지고 들어올 학생들이 있으면 나 내보낼 거야. 들어오지 말고 지금은 전근대사 그냥 열심히 해. 열심히 하고 요건 나중에 또 그 학원에서 특강 깔릴 때 여러분한테 문자 들어가거나 아니면 학원에 공고가 나. 그럼 그때 들어오면 되는 거야. 지금은 일단은 이 열세 문제 맞출 준비해야 돼. 열수 문제. 이게 어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들어가는 게 좋지.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거기 이제 전근대사 부분 봐봐. 전근대사 부분은 2023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국가직을 기점으로 할게. 고대 이전 문제가 한 문제가 나왔어. 고대 이전이라고 하면 이제 오늘 1주차 수업 분량이야, 이게. 그래서 그게 이제 거의 한 문제. 근데 22년도 국가직에서도 한 문제, 21년도 국가직에서도 한 문제. 이제? 아예 작년도 지방직에서는 아예 안 나왔고, 21년도 지방직에서 이제 한 문제. 거의 이 부분에서는 한 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돼. 그러다 보니까 그 한 문제 내야 되는데 이런 거 안 내지, 씨발, 이런 거. 이런 거 되겠어? 한 문제 나오는데? 근데 왜 첫 시간에 이걸 하느냐? 우리가 역사의 개념을 알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앞으로 역사 공부하는데 역사 개념을 모르고 들어가면 안 되잖아. 자, 그리고 이제 정치 부분이 상당히 많아, 지금. 정치 부분. 자,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 주 2주차에서부터 5주차까지 나갈 부분이야, 이게. 5주, 2주에서 5주차까지. 2, 3, 4, 5. 한 4주 동안 나가는 거야. 이 부분이 여러분이 전근대사 핵심 클라이막스라고 보시면 돼.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제 한국사 점수가 80점대를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가 좌우가 돼, 이게. 물론 이제 근현대사도 있겠지만. 그래서 사실 한국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전근대사 정치사 부분하고 근현대사 부분이야. 한번 봐봐. 정치사 부분하고 근현대사 부분 대부분이지. 그래, 안 그래? 자, 그리고 이제 경제사와 사회사는 지금 2021년도 국가직에서 조금 많이 나왔어. 한 3문제. 근데 나머지 부분은 한 문제 내지 거의 안 나와. 그러니까 경제사, 사회사 부분이 6주차하고 7주차 나가는 부분이야. 6주, 7주차는 여러분 부담 없이 들으면 돼. 부담 없이. 보통 나와도 한두 문제니까. 그리고 이제 문화사 부분은 올해 이제 국가직 문제에서 2문제가 나왔는데 원래 여기가 이제 4문제 정도가 출제돼. 4문제에서 3문제 정도가. 그래서 이 문화사 부분도 사실은 무시하지 못하는 부분이야. 됐어? 일단 이렇게 윤곽을 파악해야 돼. 그래서 커리큘럼표가 필요하다고, 이게.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3페이지에 보시면 1, 2, 3순환이 있어. 지금 자기가 몇 순환인지 알지? 그 자기 순환별로 여러분이 공부를 해. 그리고 이 순환들은 기출문제 풀이집 사야 된다. 2순환 때부터. 지금 안 산 사람들은 빨리 사. 사무실에 가가지고. 그리고 1순환들은 지금 신규생들, 우리 두 학생, 그 1순환 내가 설명한 거 있어. 그거에 따라 공부해. 그리고 절대 문제집 사지 마. 1순환들은 지금 문제집 살 게 아니라 내가 가르쳐준 내용을 갖다가 될 수 있으면 눈에 익히는 과정을 겪어야 돼. 눈에 익히라는 게 뭐냐면 자주 보란 말이야.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얼마나 자주 보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나중에 2순환, 3순환 올라갈 때 여러분이 한국사가 이제 정리가 되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고 1순환 때 열심히 안 하는 학생들은 2순환, 3순환 들어가도 아무 의미가 없어. 그냥 수업만 듣는 거야. 시간만 가는 거야. 그래서 지금 1순환 때 문제 푸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이제 기본서를 가지고 배웠던 내용을 갖다가 회독을 하는 거야. 회독. 정독이 아니라 회독. 눈으로 쭉 흐름을 파악하는 거야.
그걸 해주는 게 1순환의 목적이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1순환들은 그럼 문제집을 안 세면 문제는 아예 신경을 안 씁니까? 그러면 또 안 되지. 문제는 오직 아침 모의고사만 신경 써. 아침 모의고사. 아침 모의고사 꼭 등록해야 돼. 기존의 학생들도 아침 모의고사 꼭 등록해가지고 풀으라고. 이 아침 모의고사는 사실 그 여러분들이 그 기출 문제랑 그리고 제가 이제 응용시킨 문제 그리고 기본 문제 요게 배열됐기 때문에 실제 문제풀이 내용하고 거의 흡사해. 그래서 독서실에 있는 학생들도 기본 수업 이제 다 끝난 학생들도 그 아침 모의고사는 듣는단 말이야. 아침 모의고사. 근데 이제 기본 수업 듣는 학생들 아침 모의고사를 안 듣고 기본 수업만 듣고 있어. 효과가 떨어지지. 효과가 당연히. 전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이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여러분이 실제 파악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전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갖다가 파악을 못하고 있어.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몰라. 그 효과가 떨어지는 거야. 돈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아침 모의고사를 꼭 들으란 말이야. 그래서 전주에 배웠던 내용이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여러분이 파악하면서 아 실제 시험 문제가 이런 유형으로 출제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해두시면 돼. 뭐 돈 아깝다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이거 투자 안 하면 요즘에는 성공을 못 해. 투자 안 하면 투자를 해야 돼. 투자 안 하고 혼자 저기 하면은 뭐 돈 아끼고 좋은 것 같지만 그만큼 느려지고 나중에는 포기하고 안 해. 그래서 투자를 해야 돼 이게. 학원이 그래서 필요한 거지 뭐.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5페이지 봐봐. 5페이지. 5페이지를 보면 그 수업 계획표가 있어. 이거는 지금 절대 변하지 않아. 이 진도는. 이 진도에 맞게 여러분이 하는데 이번 달에는 여러분이 그 구주가 나올 거야. 구주가. 그 구주가 나오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게 문화사 부분이야. 양이 좀 많아가지고. 한국사가 좀 어렵다라고 얘기하면 양 많은 게 어렵지 내용이 어렵진 않아. 그래서 거기 8구주차에 문화사 파트를 나누어서 나갈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뭐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일단 마무리하고 일단 이제 진도 나가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좀 얘기 좀 할게요. 일단 여기까지.